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박용선입니다.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앞으로 이제 강의 계획이라든가 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이고 첫 OT 강의 때문에 여러분들께 덕담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한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 했냐면은 여의라고 있습니다. 여의. 무슨 뜻이냐면은 뜻대로 된다 또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는 그 단어에 보면은 여의주, 이 주는 구슬주자입니다. 그래서 여의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의주는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 여의주죠. 보통 우리가 용이 물고 있는 구슬을 여의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얘기고요. 용은 이미 승천한 겁니다. 용은 소원성취가 된 거예요. 여의주 필요 없습니다.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은 이무기입니다. 이무기가 용이 되길 필요한 물건이죠. 그러니까 여의주가 할 때 여의는 뜻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물건, 구슬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의봉이죠. 봉. 여의봉입니다. 이 봉자는 무슨 봉자냐면은 막대기 봉자입니다. 여의봉 그러면 누가 가지고 노는 막대기인가요? 손오공이죠. 손오공. 그죠?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짝대기 있잖아요. 마음대로 늘렸다가 마음대로 줄였다가 이렇죠. 이게 여의봉입니다. 뜻대로 되는 거죠. 이거는 베개 침자입니다. 베개 침. 우리 잠잘 때 뭐 머리에 베는 베개 있죠. 베개 침. 베개를 얘기합니다. 과거 제도가 우리 역사상에서 시작된 것이 고려 광종대 때에 왕권 강화책에 일어나서 실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제 실시 이후에 과거 준비생들, 여러분들처럼 이제 수험생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준비생들이 밤에 반드시 이 베개를 베고 잤답니다. 그러면은 꿈에서라도 자기가 과거에 급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의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의침을 배우고자 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베개, 이런 베개를 여의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여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뜻대로 되는,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예요. 이걸 여의라고 합니다. 우리 국어에서도 이런 게 하죠. 여의치 않다 이런 얘기 하죠. 여의치 않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거 여의치 않는데 또 전화를 통하다가 그거 여의치 않겠는데요. 이렇게 하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 여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죠. 그때 그 여의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마음대로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의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요. 뭔가요? 신년, 새해죠. 새해입니다. 여의 이렇습니다. 신년 여의, 만인 여의 이렇습니다. 새해, 만인, 여러분 모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과 뜻이 합쳐져서 올해는 다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시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미입니다. 신년여의, 만인여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따라서 신년여의, 만인여의. 자, 이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꼭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시라라고 하는 거죠. 저의 길을 마음껏 모든 길을 뿜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아시죠? 그럼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쳐주십시오.
자, 하여튼 여의란 얘기는 뭐 나쁜 얘기는 아니죠.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학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 이제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 학습 성취자, 성공자하고요. 또 실패자의 영역을 우리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갑자기 교육학이냐고요? 지금 교육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이제 그 수험생의 분포를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면은 피라미드 형태로 그려서요. 맨 위에 있는 이 계층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은 이거는 성공 영역이라고 합니다. 학습 성공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이 여기층. 여기는 성공 가능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맨 밑에 있는 계층은 좋은 말로 절망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공 영역은 이건 이제 학원에 나오거나 무슨 과외를 받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얘네들은 상위만 0.1% 정도. 최근에 어떤 그 TV 드라마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스카이캐슬에 보면 말이죠. 거기에 이제 아주 상위 0.0001%, 0.1% 얘네들 정도. 공부하지 않아도 따로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오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책을 보고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게 성공 영역입니다. 이게 한 10% 정도로 봅니다. 10%. 그런 이제 성공 가능 영역이죠. 이 성공 가능 영역은 누구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학원에 와서 또는 인강을 통해서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그런 영역이요. 이게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입니다. 마지막 절망 영역입니다. 교육학에서는 나쁜 얘기를 주로 안 쓰죠. 좀 외둘러서 표현하긴 합니다. 실패 영역입니다. 실패 영역이에요. 좋은 말로 절망 영역이다. 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원에서 오프라인이라든가 학원에서 이제 보시면은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있죠. 결국 책만 가지고 와서 자리만 지키다가 아니면 책만 갖다 놓고 밖에서 놀다가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가고 때 되면 오고 이런 학생들이 있죠.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 학생들은 학원도 A 학원에서 B 학원으로 옮기고 막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는 말이죠. 어디서 하나, 어떤 학원에서 하나, 어떤 책을 가지고 하나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자기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학원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 성실하게 하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절망력에 있는 학생들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이게 시간 때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다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영역이 절망 영역입니다. 여기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게 한 10%. 대다수는 여기죠. 성공 가능 영역입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 완벽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과목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그 다음에 복습이죠. 교과 과정에 대한 복습. 우리가 이제 정독보다는 한국사는 다독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말씀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즉 암기하는 것보다는 흐름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거죠. 시험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O가 3개고 X 하나이거나 X가 3개고 O가 하나이거나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습을 통해 가지고 그 학과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하고요.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각 교과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이해하고요. 복습이 같이 합쳐지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된 줄 아세요? 그야말로 완전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해와 복습이. 그럼 이해와 복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철저한 뭐가? 자기 관리가 선행이 돼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끈기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가정이라든가 집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학교라든가 어느 곳에서 본인이 공부하는 시점에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토대로 이해와 각 과목에 대한 이해와 복습을 토대로 한다면은 그야말로 뭐가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완전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 가능 영역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학습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뭔가요? 완전한 합격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위한 덕담이 신년여의 만인여의 이렇습니다. 2019년 시작하는 마당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단어가 요 8개 글자 여이란 내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우리는 뭐 한자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사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 교재에 대한 공드림 한국사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일단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대사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한국사에 대한 부분은 시대사가 있고요. 분류사로 된 교재가 있습니다. 공부하기에는 분류사가 편합니다. 근데 시대적 관념, 그 시기를 잘 인지를 못하는 어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시대사로 공부를 하시고요. 분류사로는 여러분이 따로 노트를 하셔서 따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대사로 나눌 때는 크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전근대사하고요. 전근대사. 그 다음에 현대사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전근대사는 구석기 시대에서 그러니까 70만 년 전 그러죠. 그래서 1876년입니다. 근현대사는 1876년부터 현재까지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876년은 뭐냐? 이거는 개항입니다. 개항. 강화도 조약이죠. 을 기점으로 이제는 전근대, 이후는 근현대 이렇습니다. 출제 비중은 어느 정도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전근대사나 근현대사나 출제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지금까지 평균은 전근대사가 한 11문제에서 12문제, 그리고 근현대사가 뭐 9문제 또는 10문제 또는 11문제 이런 경우요.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걸 분류사로 나눈다면은 정치사, 그리고 경제사, 그리고 사회사, 그리고 문화사 이렇게 나눠지죠.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정치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경제사의 문화사는 이거에 비해서 내용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어느 정도 되냐? 보통 정치사에서 한 10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물론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경제사의 문화사에서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요 3개하고 한 개 정치사 파트하고 그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또는 뭐 정치사에서 11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죠. 근데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정도의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사 가장 많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사 그러면 근현대사에 들어갑니다만 여기서 현대사 그러면 광복 이후거든요. 1945년 이후입니다.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는 현대사가 경년제로 한 문제 정도 올해 출제되면 내년에 안 나오고 내후년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현대사는요. 1945년 이후는 2문제, 3문제씩 출제가 돼요. 2018년 국가직 9급 공무원 한국사 문제에서 현대사는 무려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현대사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대사, 분류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분류사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가 시대사로 돼 있고 그래야지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암기하지 않아도요. 앞뒤에 선후관계의 사건들의 연관관계라든가 뭐 인과관계들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들이 대부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출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분류사로 공부를 하시려면은 시대사로 정리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로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분류사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대사로 해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서 현대사까지 약 40여 강, 강좌 수는 한 40여 강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 대비해가지고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시험에 본격 대응하는 이러한 강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 반갑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